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그 다리 좀 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뭐 맨발로 왜 나왔냐. 그날 저희가 태풍 때문에 그 신발이 막 젖어가지고 그랬죠. 난리가 났었던 날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소통이 원활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해주시면 바로바로 바쁩니다. 반영됩니까? 네, 네. 테이블 들어왔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정감을 얻었어요, 그죠? 아, 맞아요. 사실 그 구조가 보기에는 어떠신지 모르는데 앉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방송. 맞아요.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책상이 생겨서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난번 방송 보니까 그 한동훈 편을 올렸잖아요. 조회수가 13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4일 만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를 궁금해하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른 그 심리 분석 편은 이 정도로 막 이렇게 속도 있게 나오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때문에 진짜 빡이 쳤다. 너무 이런 생각이 궁금했나 들었고, 보다. 예, 댓글도 막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개번쩍님. 일국의 장관이라는 분의 인품과 품격이 점점점. 김태형 소장님의 분석 즐겨 들으며 공감하지만 고품격 분석도 필요 없이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문제로 보입니다. 짧은 방송들만 봤을 뿐인데도 국민으로서 모멸감과 수치감이 느껴집니다. 고품격 분석은 진짜 필요 없는 필요 사람인데 없다.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네. 좀 저급한 사람들이 빨리 정치권이 사라져야 좀 건강한 사람. 저희가 예전에 네. 이제 추미애 편이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행복했었거든요. 이렇게 음. 건강한 사람들 얘기하는 걸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 이제 그만해야 아쉽습니다. 됩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마지기님. 실은 사연이 많을까봐 안 보내고 있었는데 용기 내서 보내보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나? 네. 그럴 저희 수도 있지. 네. 청남이 메일로 고민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오픈해브님. 주먹을 부르는 깐족거림. 진짜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당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아이디가 재밌죠. 오픈해브님. 주먹으로 이렇게 오픈해브 시키고. 천국을 열어주려고. 나만 진짜. 상상했네. 네. 이게 저만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걸로 맞아요. 판명해놨습니다. 댓글에 정말 때리고 싶다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다 같은 마음이셨군요. 네. 자, 김자막님. 저런 인간의 바닥은 부부싸움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한동훈 와이프가 김태형 소장님 분석에 아주 속 시원해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재밌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와이프랑 싸울 때 이렇게 싸울 거라고 보세요? 뭐 비슷한 사람 만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랑 부창부수하니까 뭐 별로 싸우지도 않을 수도 그럴 것 있죠. 같아. 네.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네요. 지금 어차피 헤어져 있는데. 너무 가정세 쉽게 말한 것 같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지금 자기 검열 너무 심해요. 네. 네, 지지난주 그 신천지에 빠진 언니 편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기도 읽어드릴게요. 제 사연으로 보이는 고민 상담이 뜨는 걸 보고 혹시 언니가 알게 되어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기대 반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김태형 소장님과 맹구님, 성민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어요. 최근 언니랑 조금씩 이런저런 일상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맞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는 제가 사는 마을에서 동네 언니들과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언니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책을 찾아보다가 소장님의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를 골랐는데 책을 읽으면서 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같이 강연을 듣자고 했고 그 뒤로는 강연을 핑계로 조금씩 말도 걸 수 있게 되었어요. 책과 강연 덕분에 언니와 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는 잘 지내요. 독서 모임 하면서 책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대선 이후에는 민주주의, 정의, 공정,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해보는 작은 모임도 주최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일도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일하면서 사회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김태형 소장님이 방송에서 그러셨잖아요. 저는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일하고 자존감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육학과에 편입해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저도 많이 우울하고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심리상담을 반년 정도 받았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게 하고 싶은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좋은 상담은 사람도 살리더라고요. 상담사인 성미님, 어려울 때도 많으시겠지만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쭉 열혈 시청자로서 주권방송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힘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네. 주권방송 구독자셨군요. 그렇죠. 주권방송 구독하시는 분들이 기본 다 마음이 건강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유튜브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시청한다는 또 채널이 주권방송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네, 어쨌든 따뜻하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언니랑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네. 저희 얘기가 뭐 응원도 되고 격려도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네. 그때 일상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글쓴이님 삶을 또 즐기시라고 우리가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정말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에너지를 자원 삼아서 또 언니하고 또 회복이 잘 될 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후기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압박 주지 마시라고 막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다렸나 내가. 근데 너무 바로 반갑더라고요. 바로 보내주셨어. 고맙습니다. 네, 차근차근 언니와 또 이렇게 건강한 삶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분단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예전 언제 쓰신 거죠? 2013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때쯤. 네, 거의 트라우마 10년 전 한국사회라는 네요. 책입니다. 읽어보셨어요? 네, 집에 있습니다. 오, 2013년도에 사셨습니까? 저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라우마 한국사회라는 명저입니다. 하여튼 이 책에서 나온 세 가지 트라우마, 한국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 트라우마를 이제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때 우월감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 변방 트라우마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오늘은 분단 트라우마에 네. 관한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획기적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충격받았어요. 또 2013년도 이때는 더 좀 분단의 느낌을 더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분단 트라우마라는 이 내용과 이 아이디어가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는 느낌이 확 들면서 어떻게 이런 걸 썼지?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개념이 너무 네. 독특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는 원래 날 때부터 분단이었어. 그냥 이거지.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선생님 표현으로는 집단 트라우마 현상이다. 이렇게 딱 정립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심리학에서 분단 내용을 다루는 심리학자는 없잖아요. 없죠. 왜냐면 한국 사회 한국인 심리학자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네, 저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최초 아닙니까? 네. 그때 왜 분단 트라우마라는 그 개념을 잡고 그 책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최초고 지금도 최초. 유일무이. 그렇게 유일무이. 지금도 최초. 지금도 최초이긴 하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네. 나오고도 어쨌든 알게 되는데도 안 다들 다루는 그렇습니다. 거죠. 겁나나? 이제 이게 맞아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은사님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인의 심리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분단 문제를 다뤄야 된다. 너무 이제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이시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있는데 잘못 말씀하신 건데. 그때 이미 나온 후에 말씀하셨는데. 저를 뺐어요. 제 예외로 이제 찾겠죠. 네, 너는 그러니까. 이제 아웃사이더니까 예외. 자,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미 책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는 없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심리학자들이 분단이 한국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서 연구를 안 하는 걸까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분단이 몰라서?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그 심리학자도 안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정도로 머리 나쁜 학자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심리학자라면 분단이 상당히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혹은 미치고 있구나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연구를 안 하냐? 위험하니까. 그 연구 결과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종북 심리학자, 빨갱이 심리학자, 좌파 심리학자
낙인이 찍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접근한 건 그냥 겁대가 없어서 한 거죠. 역시 막사니까. 겁없는 사람. 네, 겁없는 사람이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심리를 규명하려면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연구했다가는 잡혀가게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어. 네. 이거 잘못하면 밥줄 끊기겠어. 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저는 심리학에서 이 분단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분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어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심리 상담사들이 보통 자기 문제를 해소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 사전에? 네. 근데 지금 이 심리학자들도 다 지금 분단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데 본인이 그걸 직면하지 않으니 네. 당연히 다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를 수 없죠. 네. 예전에 상담 의뢰한 분의 그 아버지가 인민군으로서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뭐 이제 가족 문제가 얽힌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 네. 순환 때문에. 그거를 미국 사시는 분이 저한테 사연을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해드렸죠. 왜냐면 이 문제를 아니까. 근데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한두 개 아닐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과연 그걸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런 역사적 순환기에 음. 사실 뭐 사돈의 8천 뭐 광주 가면 다 돌아가신 거고 제주 네. 사람이면 다 돌아가셨던 거고 그거를 트라우마를 역사적인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도 그 깊이를 알아야 그렇죠. 이야기도 경청해 줄 수 있고 공감도 해줄 수 있는데 네네. 이분이 정치적 입장이 없거나 네. 세우고 싶지 않으면은 무슨 무섭거나, 얘기를 해줘요? 무섭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무섭거나. 어. 무섭거나. 그럼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상담소 선생님? 만약에 안 하겠죠. 그렇다면 피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피해서 부분들을. 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고생하셨군요.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게 그래서 있죠. 그런 사람 얘기하면 아버지처럼 살지 마세요, 뭐 이러든가. 어. 아니면 뭐 그냥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군요. 잘 돌보세요. 이런 정도 막연한 얘기밖에 못하지 그러네요. 않겠어요? 치유가 될 수가 없네요. 될 수가 그거는. 없죠.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의 대표적인 표현이 레드 컴플렉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분단 트라우마와 레드 컴플렉스 이 두 가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레드 콤플렉스는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증, 빨갱이에 대한 공포증.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외국에 있었죠. 외국의 개념이 차용이 된 거죠? 그 외국에서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그 이제 그 전도 그랬지만 급속도로 퍼졌죠. 레드 콤플렉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포증. 주로 이제 자본가 계급 속에서 퍼졌던 거죠. 미국 사회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터질 수 있어. 이런 두려움. 그래서 사회주의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건데 뭐 그게 이제 레드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고요. 분당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네.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사회주의가 있지만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콤플렉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 선생님이 사회주의자라서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단 트라우마는 사회주의자인 신성미 선생님 옆에 있다가 내가 덤태기 쓸까봐 무서워요. 왜 이렇게 복잡해? 저 쉽게 얘기하면. 다 저리 가라. 근처에만 있어도 그러니까 나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사회주의자일까봐 무서워하면 이거 레드 컴플렉스고 이웃집 아저씨가 사회주의자라서 나도 엮일까봐 무서워하는 거는 분단 트라우마.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는 뭐냐면 쉽게 하면 색깔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증이죠.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 이건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빨갱이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이 사람 사회주의일까봐 걱정하거나 간첩일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하고 악수했다가 나중에 같이 자기도 엮여서 사회주의가 될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색깔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다르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사실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레드 콤플렉스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의 없죠.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막 하니까요. 네, 냉전이 해체되면서부터는 이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레드 콤플렉스는 사라졌어요. 맞아요.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이제. 그렇죠. 네. 외국에서도 없고 우리나라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냉전이 해체돼서 없어졌다기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이후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북 교류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6.15 때 이제 교류가 좀 있었죠. 활발하게. 네. 그 이후가.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잘못된 이해, 편견 이런 게 확 깨지면서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죽고 죽여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충분히 서로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다. 이런 같이 살 것들을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돕는 넋도 싹 사라진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정신병은 통제 못 하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너 국민들한테 너 이런 병을 알아 그런다고 해서 그 병을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피해망상을 보면 6.15 공동선언 전까지 피해망상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분단과 냉전과 관련이 있어요. 레드 컴플렉스랑 관련이 있어요. 간첩이 날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 안기부가 내 귀에 도청장 주시면 왔다. 이런 게 주요한 네. 피해망상 내용. 2000년대 전에. 네. 근데 6.15 이후에 놀랍게도 없어졌어요, 다. 어머나. 싹 없었어, 그런 게. 그게 그러니까. 통계로 있긴 있나요? 그러면? 아니, 뭐 사례로 나오죠. 사례로. 뭐그 뒤에 그 분단과 관련된 그런 피해망상 피해망상 증상이 없어지니까. 없어요. 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관계에 대한 피해.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음. 이런 거 그런 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했던 레드 콤플렉스와 관련된 내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 차원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정신병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6.15 공동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레드 콤플렉스를 없애는 데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레드 콤플렉스는 이렇게 이제 거의 약화되고 사라져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사회주의자 그런다고 해서 막 무서워하거나 어떡하지 뭐 이런 건 없는데 사회주의자 그러면 안 만나려고는 해요. 같이 사회주의자로 네. 보일까 봐. 그러니까 색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색깔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라는 공포는 여전한 거죠. 그게 바로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인 색깔 공포증이에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 예전에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있어요. 유인물에 막 뿌려요. 그 촛불을 나갔는데 이제 유인물 안에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자들이잖아. 이거 잡혀가겠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안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고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잡혀가더라고요. 사회주의 한 마디도 안 꺼낸 사람들이 잡혀가. 그래서 아니 이 현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금지됐다면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잡혀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통일하자거나 남북교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그걸 보면서 뭔가 하여튼 그때도 잘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거가 아니구나. 북을 싫어하는 거고 뭔가 핑계다. 북과 함께 네. 뭘 해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런 그거를 생각이 싫어하는 게 들어요. 아니라 국가 뭔가를 해나가면 잡혀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색깔 공포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자 분들이 또 주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그건 뭐 주장하잖아요. 자본주의래요? 북한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여튼 그 질문은 이제 뒤에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레드 콤플렉스랑 분단 트라우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기본은 색깔 공포다. 색깔 공포증인데 이게 이제 왜 생겼냐면요. 나이 든 기성세대는 뭘 반복적으로 경험했냐. 색깔 공격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완전 매장시키는 걸,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색깔 공격과 국가폭력에 연합되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학습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행동주의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색깔 공격 퍼부어 정부에서 그럼 좀 이따가 우리 죽겠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색깔 공격을 당하면 죽음의 공포를 당연히 체험하면서 된다,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안 돼,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젊은 층은 좀 틀리죠. 젊은 층은 어려서부터 그런 걸 직접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없죠. 색깔 공격 퍼붓고 그 사람 죽이고 이런 걸 안 봤어요. 근데도 색깔 공포증은 심해요. 더 심해요. 네, 왜 심하냐? 젊은 세대는 생존 공포가 너무 심하거든요. 생존 불안이 엄청 심한데, 이 생존 불안이 엄청 심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밥줄 끊기는 거거든요. 색깔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잘린다. 밥줄 끊긴다. 끝난다. 더 이상 생존이 불가해진다.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색깔 공격과 이게 연합이 되면서 젊은 층의 색깔 공포증은 기성세대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생성 과정은 서로 좀 틀리죠.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다른 공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공포에서 출발. 그러면 분단 트라우마의 이 핵심 공포가 우리한테 실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사례나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왜냐면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내가 분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해외 나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어디 식당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 우리말 쓰는 사람들이. 그럼 반갑잖아요. 가서 인사도 하고 합석도 하면 좋죠. 네. 근데 누군가 그래요. 야, 북쪽 사람들이래. 그러면 어떡할까요? 합석할까요? 아니면 다른 식당을 옮길까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 옮기죠. 네. 오, 뭔 일 옮겨요.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싶다기보단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왜 하고 그럴까요? 싶은데 내 마음인가 봐. 국가보안법이 있다, 없다. 네. 그걸 몰라도 그런 반응 나오죠. 네, 맞아요. 그쵸? 음. 그 다음에 색깔공포증이 있다, 없다. 몰라도 그런 반응 자동으로 나오죠. 네. 왜?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접촉하면 위험해요.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네. 대화를 나누면 회화통신죄 걸려요. 국가보안법상. 맞아요. 혹시라도 볼펜 같은 거 교환하잖아요. 네. 그럼 편의제공죄 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대화하다가 편의제공?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 찬양고무죄 딱 걸리죠. 그래서 헤어질 때 자 돌아가서 또 만나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네 그러면 지령수수죄 딱 걸리고 네.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국가법이 따라. 강력하거든요. 네. 그 실제로 옛날에 그게 걸었죠. 말도 안 되게.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법이 있냐 없냐 색깔공포증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행동과 심리가 완벽하게 규제당하고 있어요.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예 가면 인식이 안 되는 거. 접촉 안 하려고 그러죠. 접촉을 안 하려고. 그게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그 유럽 가는 기차에 횡단열차. 횡단열차에 네. 어떤 우리 남쪽 대학생 한 명이 여자 대학생이 한 명 탔는데 맞은 네. 자리에 그래도 북측 사람들이 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재밌게 얘기해요. 지금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나는데 마지막에 자막에 이래도 되나?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도 본 것 같아요. 순간 무서운 거지. 이게 내가 지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그리고 않을까? 그분들이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음. 주소를 알려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정보를 넘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그렇지.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국가보안법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맞아. 영향을 평소에 받는 관심이 거죠. 없었던 분야였어도 그렇죠. 자동적으로 경계하잖아요. 네. 학습이 되어 있네 거의. 그래도 그나마 대화를 그 정도 했다면 그때 남북 관계가 최악은 아닌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했을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우리 외할머니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고정 간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월남자 네? 내려올 수 있을 때 내려오신 분. 내려오실 그죠? 수 네. 있을 때 해방 전에 네. 해방 이후에 직후에 내려오신 분인데 북에서 살았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 와서 그걸 자발적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서 하셨냐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북에서. 그래서 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남북 통일 되겠지? 막 이러고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된다 그랬죠, 또. 될 줄 알았으니까. 될 줄 알았지. 그때 진짜 네. 될 줄 진짜 알았지. 될 줄 알았죠. 근데 그 얘기 딱 안 하십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나빠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남북회담이 있을 때 또 놀라운 사실은 친척 할머니인데 북에서 내려올 줄 몰랐어요, 저는. 중학교 때 내려갔었대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살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북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또 남북 관계가 나빠지니까 또 얘기를 안 하죠. 전혀 얘기를 안 하세요. 야.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려면 너무 많아서 뭐 숱하게 뭐. 쉽게 얘기해도 그런 예죠. 제가 그 동아리나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처음 만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데모하고 뭐 이런 활동 사회 바꾸는 활동하고 뭐 이런 정책을 지지해라고 얘기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 좋았을 때나 뭐가 나빴을 때나 남북 관계는 해소가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내용이 제가 말하는 정책 내용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느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사회주의로 갈 필요가 있지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친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종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내면에 두렵죠. 네, 두려워요. 그래서 말이 막 어버버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이 좀 만나서 좀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인데 첫 만남에 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볼까 봐. 네. 그럼 저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니까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건데도 마음속에 탁 이게 막히는 게 느껴지죠.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책이 있어요. 이름을 바꾸세요. 김종북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전 종북입니다. 너 종북이냐? 소개할 때? 그러면 종북이죠. 난 종북이야. 종북이냐고도 안 물어봐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잡혀갈까봐. 저는 국민들도 생활적으로 느끼는 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북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못 하는 거. 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집을 공짜로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찌릿한다니까요. 페이스북에 그게 나왔어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네. 네.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죠. 그걸 써놓고 내가 종북인가? 음. 이렇게 올릴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이름을 종북으로 바꿨나 언제?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안 거야. 아 이게 이제 김여정 부부장 말을 인용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스스로 올렸구나. 그것도 네. 일종의 자기검열인데요. 그렇죠. 같은 의견인 것을 한번 이러면 종북으로 네, 몰릴 수도 네. 있나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줄을 꼭 붙이는 거지. 내가 정북인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야, 저 말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정북인가? 이걸 한번 해놔야 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좀 이제 두렵죠, 약간. 그런 현상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예전에 강연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정 단어는 금지돼 있다. 예를 들면 북에서 쓰는 단어라든지 북한과 관련된 아까 얘기한 뭐 칭찬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게 금지가 되면 인간의 사고랑 연결돼가지고 다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심리학에서 사고 억제라고 하죠. 사고 억제 또는 억압. 억제와 억압의 차이는 아시죠? 억제는 의식적인 거고 억압은 무의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억압은 항상 억제로부터 시작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자동화되죠. 그게 이제 억압이에요. 이때쯤 되면 자기가 그거를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 몰라요. 알아차릴 수 없는 알아차릴 거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어떤 사고 억제 억압이 있으면 사고력이 저하되거든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해볼 수 있어요. 테스트를. 두 분한테 1분간 통일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드리고 자유롭게. 다만 벌칙이 있어요.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예. 내일 까고신 것 같은데. 1,000만 원 있나부터 실제 상황에 돈 많으신가 보네. 진짜. 1,000만 원. 예. 근데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자유롭게 1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진척이 안 되는데. 진척 안 되죠. 왜? 민족이란 단어 나가면 안 되니까. 네, 빼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억제거든요. 그게. 사고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억제하니까 머리가 굳잖아요. 입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이제 입에서 안 나가게 하려면 네. 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고력이 저하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올라오려 그래요. 이게. 그걸 사고 억제 반동 효과라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그거에 자꾸 그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누르려니까 이게 올라오려 그러죠.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민족하지 마, 되니까. 민족하지 마, 민족하지 마. 너 그 여자 생각하지 마라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간 건 제일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잊겠어, 애인을 잊겠어, 절에 들어가서 막 목탁 끌고 있으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목탁에 한 번에 여자 한 두드릴 번. 때마다 한 번씩.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백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받으면 더 해요. 실험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부모님이 매일 방 하나를 문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여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부모님 외출하시면 어디부터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거기부터. 가서 미친 듯이 막 잠을 따고 막 그러잖아. 비슷한 거죠.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올라올라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고가 굳죠. 네. 그래서 사고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만 그거 금지했다고 뭐 이렇게 사고가 굳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확장된단 말이죠. 공포가 크면 클수록 확장이 커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금지된다는 건 민족이면 민족이라고 읽히지 않을까? 이런 영역까지 지금 확장이 되는 확장이 오는 거죠. 거죠. 연상의 고리를 따라 확장된다. 뭐 프로이트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개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나중에 늑대도 무서워지는 거고 늑대까지도 억제가 되고 늑대 비슷한 인형까지 억제되고 뭐 이러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 소뚜껑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금지가 심하면 색깔까지도 억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빨간색까지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옛날에 막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렇죠. 빨간색 했지 막 우리 신기했잖아. 그렇죠. 왜냐면 정당이 빨간색을 못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선자도 아무도 못 써요. 조선일보만 쓸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맞아요. 걔들은 대박이다. 생각 그지 써도 되니까 어. 자기들은 종북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는 못 써요. 왠지 억울한데. 자유롭게. 그러니까 독점당하는 건데 뺏긴 느낌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음. 사고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고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창의력도 그렇고. 그 초등학생 등도 돼서 국제적인 비교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맨날 1등이에요. 창의력, 사고력. 근데 그런데요. 지금 이 나이에 계신 두 분 비교 평가하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저는 사고력 저하가 코로나 후유증인 줄 알았는데 분단 트라우마 트라우마였구나. 때문에. 10,000명이 모이면 우린 10,000명하고 9,900 뭐야? 만 바로 앞에 뭐야? 하위권입니다. 성인. 네.
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머리 좋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인기가 되면 왜 하위권으로 하락할까요? 어디로 갔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교육의 문제라든가. 하지만 저는 이 사고 억제가 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는 이제 커서 편안가 살래요 이러면 어른들이 어이구 자식 참 상상력도 풍부하네. 큰 인물 되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김명구 씨가 전 네. 나중에 편안가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국어 지금 가라. 지금 가라. 막. 구석에. 이제. 이제 북한으로 가라. 거기 가라. 막.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꺼져라.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사고 억제를 안 한다는 얘기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사고가 원활한 거예요. 세계 1등 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반대도 애들이 사고 억제를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저는요, 이 뭐 지주 자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왕따당한대요. 그럼 선생님이 네. 이놈 뭐 이제 저 옆에 있는 애가 너 빨갱이냐 뭐 이런. 그렇죠. 빨갱이냐. 토지 국유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빨갱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5학년만 돼도 벌써 알아요. 뭘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자기 검열을 시작하고 사고 억제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범위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 한국 성인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사고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겠습니까? 노벨상 안 나온 이유가 아시겠죠. 우리나라 노벨상 아직 못 탔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석학이 없어요, 세계적인. 그러네요. 예, 이공계 쪽은 오히려 조금씩 나오려고 그러는데 인문사회 쪽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 인문사회 쪽은 자기 검열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러니까 사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속 금지된 영역 속에 못 들어가고선 사고가 도는데 사고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돼서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피폐해진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는 게 있죠. 정상적인 사고의 핵심은 판단에 기초해서 사고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위 판단, 가치 판단이 있죠. 진위 판단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고 가치 판단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사고가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해보죠. 여기 모여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앞에 지하철역이 뚫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네. 여기 지하철역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네. 걸어오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바로 앞에 뚫린다는 거예요. 10m 앞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찬성. 진위 판단을 하셔야죠. 진입한다. 좋냐, 진짜냐. 진짜냐 아니냐. 어. 진짜냐 아니냐. 그 헛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뒤져보든가 관공서에 전화를 해보든가 진위 판단을 했는데 진짜 뚫린대. 들어온대. 그러면 이제 뭐 해요? 대박이죠. 가치 판단해야죠. 그렇게 이제 등기이죠. 비논리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등기이죠. 네. 등기이죠. 그건 그 다음 얘기. 가치 판단 먼저. 네. 나한테 자, 이득이 되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음. 이익이 되네. 우리가 여기 사니까 네. 이익이 돼. 그러면 이제 이 가치 판단은 끝났죠? 네. 거기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등기 이전 하시는 등기전 거야. 자, 지분 넣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진입 판단, 가치 판단 없이 그 다음에 사고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고 과정에서 진입 판단, 가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결정하고. 내리고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진입 판단, 가치 판단 이전에 이상한 판단을 한 가지 더 하죠. 종북 판단.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서 알것 슬펐어. 네. 그러니까 종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사고 스톱, 사고 정지. 그러니까 진입 판단도 안 들어가. 참거짓이냐도 알아보지도 알아보지도 않는 않아요. 거죠. 네. 그냥 정지시켜요. 종북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다 해야 진입 판단, 가치 판단이 시작돼요. 너무 이상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지하철역을 네. 만드는 집단이 친북 세력이더라.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랑은 인연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되는 거죠. 진짜냐 아니냐도 안 해, 판단을. 안 해. 그게 관심 진짜냐서 진입 판단도 시도를 안 해요. 그러네요. 이해, 가치 판단도 시도 안 해요. 그냥 그 자체 스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이냐 아니냐까지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네. 환경인데. 진입 판단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렇죠. 변화가 전혀 안 생기는. 근데 종북 판단에 의해서 이미 태도는 결정돼요. 천안함을 북에서 1인용 어뢰를 타고 와서 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믿거든요. 네.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입 판단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거기 의문을 달았다가는 하는 종북이 되는 거예요. 네. 잡혀갔어요. 실제로 네, 잡혀가기도 실제로 잡혀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런 이제 이상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살골 넣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친부자 이데올로기를 들으면 뭘 해야 돼요? 반대.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진입한다. 진입한다는 거 같이 진짜냐 판단을 아, 저희는 진입한다니라 같이 간다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영 뭐 당연히 행동부터 얘기하는데 네. 처음부터. 아, 일반 사람들이 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국힘 지지가 많다. 네. 누가 그랬다 욕먹었죠? 네. 네. 실제인데. 음. 자, 그 사람들이 그 국힘당의 이념 같은 거, 정책 같은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진짜냐 진입한다. 가짜냐. 같이 판다. 진짜 정책. 그러면 제대로 하면 자기한테 그게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지지를 안 안 해야 하겠죠. 되는데. 근데 왜 해요? 그러니까요. 왜 하냐? 네. 거기를 지지해야 안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을수록 두려움이 크다고 보면 돼요. 색깔 공격에 대한. 네. 소위 좀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강남좌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 지반이라도 있으니까 종북몰이를 당해도 버틸 힘이라도 있어요. 누가 대신 도와주기라도 하고 변호인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북몰이 당하면 끝장이에요. 네. 밥줄 끊기고 잘못하면 감옥 가서 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렇죠. 옛날부터, 옛날부터. 힘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당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념이 맞냐 틀리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투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게 살 수는 있으니까. 죽진 않으니까. 위험한 것은 피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계급 배반 심리나 투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맨날 우리는 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찍는 거야 그러는데 네. 색깔 공포증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거죠. 한국 사회에서 보수층 형성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공포 때문에 형성됐어요.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저 강북에 사는데 이번에 찍어 뭐 이런 얘기.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단이라는 체제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단 트라우마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질문으로는 광화문에 그 구구 단체들이 나오면은 이런 방송을 틀더라고요. 진짜 무서운데 이게 집에 나가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가 비명을 이렇게 지르고 총 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다다다다다 죽어 빨갱이 새끼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음성을 틀거든요. 와 그럼 들으면 정말 끔찍해요. 근데 저는 스님이 이 대자보를 들고 다니면서 빨갱이 새끼들은 죽여도 돼라는 대자보를 들고 다닌 것도 좀 목격을 했어요. 그 스님 맞아요? 스님이었어요. 몰골이. 스님이 형상을 한. 근데 진짜 실제 스님이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진짜 스님? 옷을 입고 이제 머리도 밀고. 자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하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념이랑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살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충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빨갱이에 대한 그 극도의 혐오감, 뭐 분노, 증오라고 해야 되나? 거의 살인 충동에 가까운 걸 느끼잖아요. 우리한테도 집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 저희 죽일 것 같이 쳐다보는 게 있단 말이죠.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이 정도의 반감은 왜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정신병인데요. 그 정도면. 근데 시작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공존하지 않겠다라는 심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근데 정상인은 그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인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도 엄연히 사람이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고 우리 이웃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국민이니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인은. 우리 막 이해해 보려고 애쓰잖아. 그렇죠. 네. 근데 뭐 만약에 누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생각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수첩에 계속 적더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이려고. 그거 미친놈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국가보안법이 우리한테 뭘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첩에 적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존하지 없애라. 말라. 공존하면 안 된다 쟤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법이 국가보안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공존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나랑 생각이 달라도 공존하겠다. 너 사회주의자야? 괜찮아. 너도 사람이니까 같이 살아가야지.
이런 태도가 외국에서는 기본이거든요. 북유럽 이런 데 가서 나 사회주의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래?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면 죽어 이 새끼야.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존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웃집 아저씨도 다시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간판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네. 이웃집 아저씨도 다시 보자. 네, 신고해라 빨리 보기 전에. 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는 문제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공정과 개방적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우리가 그걸 가질 것이냐, 이게 이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건 이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심리죠. 근데 국가보안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공존을 거부하라는 걸 요구해요. 즉 배타주의를 강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보안법은 반통일학법이고 반민주학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한테 정신병을 강요하는 법이에요. 한국 사회의 수많은 배타주의, 혐오주의, 혐오. 극단주의 네. 이런 게 다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이 강제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죽여도 되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발상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렇죠. 이런 놈은 죽여도 돼.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배타주의 심리를 계속 키운 사람들일 거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도 무서운데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권력들이 이 사람들의 비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등에 업고 저희를 정말 죽일 듯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빨갱이로 낙인만 찍으면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정신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놈은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서북 청년단들 같은 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다 모여 있네. 좋구나. 거기에서 마구 죽이면 되잖아요. 네,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념적 이유 때문에 그런 짓을 한 놈도 있겠지만 정신병자들을 쓸어 담아서 네. 집단 학살로 내모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네. 이런 것 자체가 있다는 게. 그걸 금지한 사회에서는 얘들이 그런 행동을 할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열리면 당연히 그걸로 가지 않겠어요? 이 총기 나는 사람 미국에 사는 여기 가면 애들. 죽일 수 있대. 총기 나서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 가면 사람 죽일 수 있대. 뭐. 공권력을 등에 업고. 너 미워하는 놈 있어? 그럼 여기 와서 걔를 빨갱이로 찍어.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죠. 이거 정상이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막 죽였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럼 다 빨갱이로 몰아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까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엔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드나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심각한 정신적인 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직 의연히 있는 거죠. 그런 분단 트라우마. 누가 왜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강화시키는 걸까요? 일단 분단 체제 자체가 강한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빼면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떠들었듯이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정신병적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한테 계속 강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활용하는 한국 내 반통일 세력, 네. 적폐 세력이 있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대적인 태도, 또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이거 잠깐 딴 얘기지만 사상의 자유는 어떤 사람들은 야 사상을 다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금지하자는 건데 친북 사상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휴전 상태니까. 그죠? 남북 간의 그렇게 분단 얘기하니까. 상태니까 그거 하나만 금지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논리, 누가 내세운 논리랑 똑같은 걸까요? 히틀러가 처음에 만든 논리죠. 유대인만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시민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교체되잖아요. 이때 제일 강력하게 싸웠던,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게 사상의 자유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지동설 주장하면 잡아다 태워 죽였으니까 막 이걸 타폐하지 네. 않으면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목숨 걸고 쟁취해서 이뤄낸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거든요. 이걸 히틀러가 어떻게 네. 한 방에 부정하겠어요. 유럽 분위기에서.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히틀러가 내세웠던 기발한 논리가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독일은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사회주의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한국인들이 쓰는 논리랑 100% 똑같죠. 똑같네요. 똑같죠. 이런 기발한 논리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네. 이게 그럼 누구 논리예요? 민주주의자의 논리예요? 파시스트의 논리예요? 파시오 논리죠. 파시오들이 하는 말이에요. 특수 상황이니까 금지할 수 있다는 거. 민주주의자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박정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네요. 박근혜도 그랬어요. 아, 박근혜도 외신 기자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당장 그래요. 어이 너 파시스트구나.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수 상황이니까 하나를 금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만 금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도 정말 황당한 건데 사상을 하나라도 금지하면 파시오 사회가 됩니다. 중세기적 야만 국가가 돼요. 자, 중세시대 때 권력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뭘로 낙인 찍으면 돼요? 마녀? 이단. 마녀. 그래서 마녀 사냥한 거죠. 그 당시에 다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하나 딱 금지게 2단. 근데 이제 죽이고 싶은 놈 있어? 그럼 2단으로 딱 찍으면 네. 죽일 수 있었어요. 히틀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뭘로 낙인 찍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사회주의자. 한국은 빨갱이. 오늘날은 종북.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어왔을 뿐 다 똑같죠? 금지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금지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그 금지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로만 낙인 찍으면 되죠. 그러면 모든 싸움은 어디로 가느냐? 상대방이 그 이단이다,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를 증명하는 쪽으로 싸움이 가요. 한국에서 색깔 공격이 승패를 좌우해왔던 게 그 이유죠. 정치에서. 그렇지만 또 사상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돈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사회는 마녀 사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파시오가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우리 인류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하면 그 사회는 중세기적 야만국가, 파시오국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왜냐? 히틀러가 그렇게 시작했고 사회주의를 금지하면서 무소리니가 사회주의 정당 언론 단체를 탄압하면서 파시오화로 들어섰고 일본 군국주의가 제일 먼저 한 게 공산당 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운 거야. 아, 하나라도 금지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파시오화로 가는구나 이거. 그리고 곱게 가면 몰라.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드실 수도 있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 따위는 나오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파시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그게 통해. 한국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야, 너 위험한 말 하네 이래요. 하나는 제한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노 전 대통령.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빨갱이 엄청나게 네. 공격당했잖아요. 그 당시 창나라당한테 뭐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는 근데 노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유럽 가서 하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꼈겠네요. 아, 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물어봤을 거예요. 왜 지금 왜 그런 얘기가 왜? 너무 궁금해.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지 싶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을 얘기하면 빨갱이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분단 이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당시에는 사실 네.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대부분 아니고 좀 압도적으로 다수. 한일 운동을 했었던 거였고. 이승만조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우호적 그렇죠. 태도를 가졌고 있었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합쳐서 한 80, 90%가 지지율이 나올 네, 정도로 그렇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이유 죽음이죠. 누가 몰살시켰죠? 미군정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음. 사자만이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당연히 공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그때를 발단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네. 전까지는 우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보하는 사회를 겪고 있었는데 강압적으로 미군정과 그리고 이승만 합작으로 이 사회주의자들 네. 혹은 그냥 진보적인 사람들인데도 사회주의자로 다 몰아서 지금 그렇죠. 자기의 정력권을 다 본인에게 죽였죠.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 빨갱이를 네. 몰아주는 거예요. 임시정부만 해도 좌파우파가 연합해서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 지금도 독립운동가들 사회주의자들은 또 서문을 안 해주고 네.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도? 거잖아요. 네. 아직도 그런 게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지금 서문을 취소하니 주님 아니 뭐 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검열을 이겨내고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 얘기만 하면 검열을 당해가지고. 자, 사람들이 북한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것이 일상이죠, 일상.
제가 황당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북에서 열병식하는데 미사일이 나왔는데 그게 종이로 만든 미사일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2010년대인가. 네. 근데 믿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그것도 대단하다였죠. 사실 종이로 저렇게 사각으로 만드나? 그걸 믿어서 진위 판단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어. 어쨌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북에서 뭔가 거대하고 뭐 대단한 걸 하면은 말도 안 돼. 제가 저렇게 했을 리가 없어. 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야, 너 뭐 빨갱이냐, 너 북한 사람이냐, 간첩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북을 기본 폄하하는 태도. 궁금한 거는 이제 북이 핵을 보유했고, 핵 보유에 대해서 법제화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인정하는 인정했죠. 거예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북은 핵을 가질 수가 없고 가지지 나는 못 않는 믿겠다. 이렇게, 못 네.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식적인 사건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도 북에서는 계속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이제 막 증언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북한만 끼면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 네.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북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거죠. 음. 진입 판단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 종이 미사일 나중에 쐈는데 대단한 거죠. 그냥 무슨 일이야. 종이로 막 불이 나, 종이로. 공에 불 붙어서 나와가지고 하늘만 올라가. 그렇죠. 막 차이도 싫고. 막. 엄청 무겁던데. 에이,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뉴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 만든 종이? 세계적인 발명품이네요. 자, 근데 어쨌든 네. 북쪽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종북 판단이 앞서요. 네. 그러니까 진입 판단, 가치 판단 못해요.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종북 판단이에요. 그러면 종북 판단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안 걸려요? 까야지. 네. 이게 이제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끔찍한 얘기인데 누구 하나 이렇게 바위에 묶어놓고 지나가면서 때려야지, 때려도 돼. 이런 사람들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서 걔를 때릴 거 아니에요. 막 이제 학대하면서. 나중에 안 때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달려가서 때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북쪽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한국 사회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 이짐에, 집단 괴롭힘의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북쪽을 위치를 지어놨죠. 70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만 하면 이제 북을 욕하는, 북을 걸고 들어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고, 근데 최근에 와서 생긴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네. 돈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돈 중심의 사고가 국가를 대할 때도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 외국인 혐오가 있다, 외국인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유럽 사람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국제화 가정 그러거든요. 근데 동남아랑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 이름이 틀려요, 이름이. 그러네요. 예, 미국인이랑 뭐 연애하고 펜팔하면 야, 너 수준 높아 이러는데 영어 잘하겠다. 막 아프리카랑 막 펜팔하면 너 뭐냐, 뭐 이제 구호 모톤 보내냐, 뭐 이제 이런 무슨 일 있었냐? 한국 사람들이 네. 외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잖아요. 나라도 똑같이 대하는 거죠. 돈 있는 나라는 올려다보고 돈 없는 나라는 깔보는 거죠. 근데 남쪽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북은 가난한 나라예요. 네. 고난의 행군이 아직도 그대로 네. 머리에 박혀 있어요. 가난해야만 하는 나라. 가난해야만 하는 나라. 네.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 깔보듯이 북을 깔보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은 핵무력 완성에 성공한 핵 보유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남과 북을 비유하자면 북은 이제 옷이 좀 허름하고 막 군데군데 빵꾸나 있고 그렇긴 한데 기관총 들고 있거든요. 근데 남쪽은 비단 옷인데 식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과 북의 군사력이랑 그렇잖아요. 핵이 있고 없고 차인데. 근데 이제 우린 비단 옷 입었으니까 이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옷에 빵꾸 났지 자식아 죽여버리고. 와, 기관총 쏠까 봐 겁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건 심리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성적 판단을 한다면 그 나라의 국력을 경제력만으로 특히 소비재 생산 능력만으로 평가하실 수 없다는 거를 누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북에 대해서는 안 통해. 그런 기준이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쟤네들은 거지 새끼고 찌질이고 무시해도 돼. 그래도 하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으니까 그럴수록 한국에서는. 욕 후자가 잘했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칭찬받으니까. 칭찬받아. 잘 때렸어? 너 정말 잘 때렸네. 뭐 이런 착하네. 이렇게 되는 사회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이라는 것을, 합리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죠. 근데 가난할지 안 가난할지는 모르는 일인데 그거 만나본 적이 알 없잖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알 필요가 이제 가난한 나라고 가난해야 미친놈들이고 되니까. 다 이제 음. 악마 새끼들이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어. 틀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3년 전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북한 이제 그런 통일 교육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높은 빌딩도 이제 사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보여주더니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냐면 여기가 100 몇십 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 선생님이 어. 자기 검에 걸리셨네. 그 사람도 10몇 층인데 응, 걸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아, 그 선생님도 이제 그 정보가 진짜라고 믿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그거 타고 오겠지, 행글라이더. 엘리베이터 대신. 네.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쵸, 느낌이 그쵸. 확 드는데도 음. 거기에 북한에 대입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스마트폰이나 거예요. 전화가 안 걸려. 뭐.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는 컴퓨터인데 뭐 연산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맞아. 건물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치, 있잖아요. 종이로 만들었다. 거의 종이의 신의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면 그 110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네.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 110층을 짓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못 만들어? 지을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이 지을 수가 없다고요. 110층을. 그건 종인데. 그러니까 이게 북에 대해서만 참. 정말 이렇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발언에 열광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사실 성명 자세히 읽어보면 윤석열이 무슨 일이었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 비판이 너무 조목조목인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나오는 그 발표되는 성명들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권 현황 뭐 이런 것도 너무 자세하게 보도가 돼요. 실제로 북쪽 사람들이 보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사회 인민들도 노동신문이라는 거 보잖아요. 네. 거기에 다 보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북이 더 개방적인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북이 더 개방적이에요. 남북 관계에서. 네.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제 교류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쪽 사람들 우리나라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요. 노래 많이 불러요. 네. 남쪽 노래 부르면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 노래방에도 있대요. 어. 가라오케 남쪽 노래들이. 그냥 뭐 부르는데 북쪽 노래 뭐 아세요? 말 안 할래요. 아는구나. 네. 자의검열. 이게 너무 심하신데 상담하시는 분이. 휘파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이제 나랑 할래요지만 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네, 대부분 모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쪽 노래를 불러주는데 심지어는 그 누구야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들 노래들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 사람들은 북쪽 노래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다 이런 거 글 쓰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도서관 이런 데 있어요. 또 인민대학습당. 그럼 남쪽 자료가 다 있대요. 신문도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가서 보게끔 해준다. 뭐 이제 물론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통제한다고 합니다. 네. 검열이 있겠죠. 거기서. 네, 그거 하지 말라 권유하고 그래 다 본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 얘기 사람 들어보면 사는 거 다 거의 똑같네. 대부분 봤잖아요. 네. 봤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인데 남쪽은 북쪽 거를 보셨어요? 아니요. 말 안 볼 하실 수가 거예요? 없어요. 또 안 말 안 하실 봤습니다. 거죠. 그 넷플릭스에 북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는 뭐 넷플릭스? 없죠. 전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북한 드라마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 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넷플릭스도 없고 뭐 디즈니 플러스에도 없고 찾을 수가 없죠. 왓챠에도 없고 못 봐요. 북쪽 노래는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저기 일본 가면은 제일 좋은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말고 좀 들을 수 있는 한국에 못 듣잖아요. 네, 못 듣죠. 북쪽 영화는 소설은. 들으면 잡혀갑니다, 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는 아, 거죠. 또 무섭네요. 이렇게까지 막아놓은 게 뭐냐? 인터넷에서 그럼 응. 궁금하면 요새 컴퓨터 시대죠. 네. 그럼 북쪽 사이트 치면 되잖아. 딱 쳐보셨어요? 그렇죠. 못 들어가요. 경찰청 경고문 떠요. 네, 전 쳐봤죠. 그거 야동 어, 사이트 못 들어가게 하는 유해 거죠. 무슨 사이트에 유해물이구나. 접근하려고 하셨으면서 막 경찰청 그 비둘기 막 이런 게 나와요. 맞아요. 막 무서워서 당신은. 솔직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한번 쳐보십시오. 노동신문 뭐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기 사이트. 뭐 우리 민족 기록 치면 막 떠가지고 경찰청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와. 아니 근데 그렇게 나쁜 데면은 좀 제발 좀 보라고 하지 우리한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열심히 보면은 그래서 나쁜 걸 알 수 윤석열이 있잖아. 지금 이제 개방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거니까 보여줘서 응.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주겠다. 굉장히 오. 민주적이고. 그래서 제가 뭐 칭찬한 글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어. 정말 잘하는 짓이다. 음.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할 때가 있구나. 자, 근데 어쨌든 접촉을 못 하잖아요, 일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21세기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쪽 사이트에 접속조차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받는데요. 미개인이.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냐. 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접촉할 수 있어요. 그 북쪽 너무 사이트에. 신기한 거야 이게 그죠? 그거를 처음 알았죠. 저도 이제 처음 알았을 때 교류가 너무 시작되면서 놀랬어. 알았어요. 전 세계 여행 간다고? 여행을 갈수 간다고? 있고, 접촉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맺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만 안 돼. 우리만.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네. 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거예요 지금 북에 음. 관해서는. 북에 오히려 저는 개방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혐오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죠. 진위 여보 삐. 네. 우리가 이제 친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 모르는 애인데 음. 언니가 아는 사람인데 언니가 걔 욕을 저한테 계속해. 그래서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걔가 너무 싫은. 그럴 수 이상한 있지. 거잖아요. 미친 거죠. 응. 그리고 걔를 싫어하지 않으면 막 때려. 맞아 막 응. 칼로 막 찌르고 막.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야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 싫어하는 데서 세계 1등이에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면 잡아가고 모르는데 싫어하라고 강요를 하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런 비슷한 거. 이웃집 아저씨가 이사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죽이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거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치. 당연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스토커인데. 자, 근데 이게 한국 사회는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맹이란 말이 돌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제일 무지한데 세계적으로. 동맹. 정말 무지하잖아요. 뭐 북 드라마도 안 보면서 뭐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무지한데도 싫어해요. 원래 무지함은 태도를 가지지 않거든요. 네. 유보하죠. 네. 난 모르니까 내 태도는 정해지지 않았어. 언급할 게 없고 말 나중에 의견을 낼 게 갔다 없어. 와서 얘기할게. 한번 몇 번 접촉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몰라. 근데 너무 싫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싫어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북한이고 또 하나 사회주의. 맞아. 잘 모르면 나도 잘 몰라.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어요? 사회주의로? 아니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주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쳐 대학교 줍니다. 때? 안 가르쳐. 사회 나와서? 뭐안 해요. 근데 누가 해요? 한국 사람들 싫어해요. 응. 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접촉도 안 하고.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놀랍죠. 야, 그거 사회주의잖아. 싫어. 이게 한국에서 일상 언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옛날에 중학교 무상급식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 만들려고 그럴 때도 사회주의 도시야. 그래도 또 민주당이 사회주의 정책은 아니고요 또 이랬다고요. 정책이라고요 그거. 일단 한국 그럼 사회에서는 어때서 그지? 사회주의 나쁜 건데 사회주의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어보세요. 사회주의가 뭔데? 그러면 뭐 사회자가 설치는 건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 제대로 그 이론을 접하고 공부한 다음에 진입 판단, 가치 판단을 통해서 자기 태도를 결정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은 모르지만 싫어하는 게 천재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북한과 사회주의. 그러면서 우리의 심리도 진짜 심각한 영향 미쳤죠 지금. 네. 사고가 제정신으로 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일상에서도 많이 느끼지만 정치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분단 트라우마가 가져온 정치 기형화에 네.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정상적인 정치, 최소한 해야 되는 정치는 정책 경쟁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진보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알리고 선거 때 표로 심판받는 정치, 그것에 의해서 정치적 승패가 결정되는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되는 사회예요. 옛날에 1950년대 주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만들었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셨는데 엄청난 부정선거 속에서도 30몇 프로를 득표했어요. 그 정도면 후보 난립이면 뭐 당선되는 네. 가능성이 있는 득표잖아요.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 인기도 막 하늘같이 막 치솟고 진보당도 인기를 끌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진 겁니까? 조봉암 선생이 사라졌나요? 아니. 간첩으로 몰아서 네. 죽였죠. 간첩으로 몰아 죽였어요. 진보당 해산시키고. 물론 조봉암 선생은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사람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20년 지나 네. 30년 지나서 무죄 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정책 경쟁 정치를 하겠어요. 조봉암 선생이 간첩으로 몰렸던 것은 평화통일 주장에서거든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승공, 전쟁으로 북을 점령하겠다. 근데 이 조봉암 선생은 평화 통일을 주장했어. 그래서 빨갱이가 된 거예요, 간첩. 그 다음부터는 정책 경쟁을 하는 사람이 네. 사라진 거예요.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죠.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든가 민생경제론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빨갱이로 몰려서 숱하게 고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정책을 가지고 승패가 결정된 적이 없어요. 정치에서. 색깔 공격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됐어요. 항상 빨갱이로 몰 수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래서 오랫동안 대통령이 안 된 거, 못 된 못하고, 거죠. 네. 70년대 원래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 경쟁을 통해서 굴러온 적이 없다. 색깔 공격을 누가 잘하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갈렸다. 이거는 뭐 좀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권투할 때 칼 품고 들어갔다가 불리해 좀 찔러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 정치는 그런 정치예요. 정정당당한 권투 시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가 한국에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정책 경쟁 정치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제 겁이 나서 아무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만 해요. 부풍. 네가 더 더러워, 내가 더 더러워. 아. 이제 지금 색깔 공격은 잘 안 먹히니까. 그것도 이제 간혹 하는데 갖고, 기본적으로 너가 더 더러워, 내가 더 더러워. 네. 뭐 이제 너 카드 얼마 썼어, 난 얼마 썼지. 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맨날. 국민들이 보면 짜증 나죠. 그렇죠. 뭐 획기적인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분단 트라우마가 상당히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으로 들어갈수록 사실 죽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릴 확률이 우리가 말 한마디 일반상의 잘못했다가. 생활에서 몰릴 거보다는 네. 정치적 생명이 끊기는 게 더 두려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수준이 국민들 수준을 못 따라가는군요. 못 따라가죠. 지금 네. 국민들은 이 종북 빨갱이 논란, 이 몰이를 이걸 지금 시대에 무슨 빨갱이 몰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두려워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야당 의원도 있었거든요. 호기롭게.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해야 된다. 그랬다 구속됐어요. 네. 국회의원인데 구속됐어요. 맞습니다. 간혹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옛날에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런 얘기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왜? 그냥 다들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가 이렇게 형편없는 정치가 되고 진보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은 바로 색깔 공포증, 분단 트라우마가 유발한 정치의 기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단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분단 트라우마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속에서 많이 약화돼 왔다는 겁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상당 부분 국민들 속에서는 취약해졌어요. 네. 색깔 공격이 이제 잘 안 먹혀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처음 임명되려고 했을 때 조중동이 뭘 갖고 쳤습니까? 사회주의 산업행. 음. 네, 산업행 공격을 제가 그거 기억하거든요. 네. 아, 얘들도 네. 시작했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지하 조직이 있었다. 네. 그럼 우리가 들으면 되게 잘했잖아요. 젊을 때 사회주의 아니면 그렇죠. 바보래매요. 철철이 그랬죠. 그랬지. 그 철철이 당시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조국이 젊을 때 그래도 뜻이 있었군. 한량은 아니었네. 뭐 이래 되는 생각이 건데. 있다. 이 애들은 이게 호재다 생각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네. 알아서 빨갱이니까 끌어내릴 테지.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 먹혀. 국민들이. 그게 뭐? 그럼 다 뭐, 이랬어요. 뭐 어때서? 그때도, 그리고 미친놈도 또 시작이네. 뭐 이런 분위기. 저것들은 반만 처먹으면 전에 뭐 이런 분위기.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저 분위기였다. 밥만 처먹으면 저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뭘 갖고 들은 거예요. 다른 거. 표창장 갖고 들은 거예요. 네. 이제 그건 이제 또 예민한 도덕성 주제가 됐다는 갖고 게.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같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색깔 공격이. 사실 그 어부 사건 네. 네. 그것도 계속 건드린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색깔 공포증을 건드려가지고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걸 계속 쓰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저 미친놈들 또 시작이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막 막. 지겨워 쟤들 뭐 이러면서 맨날 똑같은 코미디 하는 놈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먹힌다는 것은 색깔 공포증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당연히 결정타를 날려서 이제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들이 색깔 공포증 분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됩니다. 네. 자, 적어도 진위 판단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이게 한국 정치를 제대로 갉아먹으니까. 정상화시키느냐 네. 아니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상태로 놔두느냐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철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철폐해야죠. 못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이게 단순히 음. 농북을 위해서 철폐하자는 얘기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이거는 협소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철폐되지 않으면 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사상으로 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네.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사상은 공존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많은 대화, 것들이. 타협, 네. 공존의 사상이지 배척, 혐오의 혐오, 사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국가보안법이 우리한테 가로막고 있는데 당연히 철폐해야죠. 그렇죠. 지금 국가보안법이 7조 폐지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하고 있죠. 2조 7조가 아마 2조 7조가 걸려있나? 근데 6번인가 7번째 합헌 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도 계속 하는 건데. 법원이 진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있죠. 네. 예. 그거와의 지금 싸움인 건데 7조 고무찬양죄 그 조항과 국가보안법 원래 사실은 전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고무찬양이 가장 음. 악랄하게 걸리는 조항이고 너무 평범한 시민들이 피해를 네. 보는 조항이다 네. 보니까 그거부터 이제 철폐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선생님 얘기는 7조뿐만 아니라 국가법 자체가 지금 없어져야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갖게 돼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 이런 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는 또 그것대로 또 가고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좀 이런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정말 것들을 할 수 궁금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한국 걸 할 수 사회에서 있습니까? 최후의 공포예요. 네. 색감공포증이. 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깼어요. 이제 전라도 막 하면 옛날 그것도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깼고 뭐 그러면 너 지역주의자야 뭐 이렇게 해서 이겨냈잖아요. 또 뭐 너는 왜 진보야 좌파야 사회주의까지도 깨요. 너 사회주의자지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어땠어? 버니 네. 샌더스 사회주의자다 막 그래, 이러고 요새 싸우고 그러는데 뭐, 예. 너 종북이지 그럼 그건 무서워합니다. 이거가 마지막 남은 공포잖아요. 최고의 공포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이 공포를 깨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맞서야 돼요. 계속 무섭다고 피하면 답이 없어요.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회주의 도시다 그러면 사회주의 도시 아닌데요. 이런 태도 안 돼요. 사회주의 도시가 어떻습니까? 그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국민이에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사회주의 아니라 사회주의 할아버지라도 해야죠. 요즘같이 특히 비상시국에는. 근데 이게 사회주의적이냐 아니냐 갖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색깔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인들도 너 종북이지 그러면 아니에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걸 종북이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종북이면 뭐가 문제고 너는 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냐? 그럼 넌 파쇼냐? 이렇게 해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그러한 반민주주의자들과 싸워야죠 정면으로.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너 종북이지 그러면 아닌데요. 뭐. 그건 아닌. 너 북쪽이랑 똑같은 얘기 안 해. 그러면 아닌데 제 건 토시가 틀거든요. 좀 다른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으면 또 어때요? 북쪽에서 달을 달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 찐빵이라 그럴 거예요? 똑같이 달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하면 맞서 싸울 수가 없고 맞서 싸울 수 없으면 계속 이 공포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부터 색깔 공포증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절대로 색깔 공격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간의 관계에서 네. 가족 관계에서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명절 때 막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하면 너 빨갱이냐 뭐 이제 북에 가서 살아 저 뭐 이제 종북 이런 새끼 막 이런 논쟁 음. 하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야만적인 태도입니까? 내가 색깔 공격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듯이 나도 색깔 공격은 절대 하지 않겠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말씀이 저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공산당도 허용돼야죠, 당연히. 북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러면 어르신은 미국 가서 사세요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중요한 말아야겠죠. 거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에 가서 살아 그러면
저희는 못 보내줘요.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못 가요. 보내줄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 그러든가. 그래서 그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보내주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요. 막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아니, 있었는데. 북에 보내달라고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김현희 씨 뭐 이런 분. 네. 안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왜 안 보내줘? 가고 싶다는데 안 보내주면서 가서 가라고. 말로만 가라고. 그런 말이 좀 웃기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난 달이 너무 좋아. 그럼 달에 가 살아. 이럴 수 없고. 정말. 나는 바닷속이 너무 좋아. 그럼 물속에 들어가 살아. 상어랑 같이. 근데 이제 이게 딱 현장에서 딱 그게 마주오면은 엄짓. 갑자기 그러니까 멈칫해요. 그게 네. 공포증이에요. 네. 무서운 거예요. 아 이게 그쵸 신체화. 그렇죠. 신체 반응. 배웠네, 배웠어. 알죠, 알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이 분단 트라우마를 깨는 그 유일한 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장점을 많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봤을 때, 야, 이건 되게 좋아 보인다. 저건 긍정적이야.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무찬양이 아니잖아요.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합리적인 사고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자주 교류하고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고요. 통일TV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해서 소개해주세요. 잘 모르니까 해주세요. 네? 몇 번이죠? KT. 262번으로 알고 있어요. KT 쓰시는 분들은 올레TV를 아마 보실 건데, 네. 올레TV 262번에 가시면, 맞나요? 통일TV라는 그 프로가 아니죠. 채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진청규 기자님이라고 이제 재미 기자님인데, 북에 여러 번 방문하셔서 북에서 촬영한 영상물들을 가지고 남쪽에 소개시켜주고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레 TV 보시는 분들은 262번의 통일TV 많이 시청해 주시면 선호 좋을 채널 것 이런 같아요. 걸 해주면 네네. 나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북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정말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런 정보를 얻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으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고 진위 판단부터 들어가십시오. 그 통일TV 보시면서. 네. 자, 오늘, 정말 짧게 끝내려고 했지만, 역시 70여 년 분단의 역사를 다루는 거는, 한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네, 다음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북한 사회는 또 어떻게 현재 진행 중인지,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 이런 걸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요, 이쪽 상단에 CHUNGNAMI 0000 gmail.com 청남이 0000 gmail.com으로 사연이나 그리고 궁금하신 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